자, 그러면은 제2편 수용자의 처우부터 또 보도록 하자고요. 지금 형 집행법은 제5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편은 몇 개 조문은 되지 않지만 1편 총칙 조문이죠. 그래서 총칙 조문이 끝났고 이제 본격적으로 수용자 처우에 관한 제2편 규정들을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러면은 제1장 수용과 관련해서 이 수용과 관련해서는 뒤에 이제 해설을 먼저 본 뒤에 그 다음에 조문으로 들어가도록 하자고요. 지금 이 수용과 관련해서 형 집행법은 이 구분 수용과 분리 수용을 제시하면서 구분 수용을 원칙 규정으로 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 수용하고 분리 수용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구분 수용은 지금 완전히 교정시설 자체를 이렇게 다르게 하는 것이 구분 수용이죠. 그 다음에 분리 수용 하게 되면은 같은 그 교정시설 내에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대전교도소 내에서 남자 사동하고 여자 사동 그리고 성인 사동하고 소년 사동 이렇게 해서 경계를 나누어 가지고 수용하는 거, 이것이 분리 수용이죠. 그래서 이 이론적으로는 분리 수용에 해당하는 것이 분계주의 방식이고 구분 수용에 해당하는 것이 분리주의 방식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11조에서 구분 수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구분 수용 그 기준을 세 가지를 그 기준으로 해서 구분 수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것이 형의 확정 판결에 의한 구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받은 수형자와 확정 판결 이전 상태에 있는 미결 수용자는 구분해서 수용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구분 수용 기준이 되는 것이 나이죠. 그래서 나이는 과거에 2007년에 형사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될 때만 하더라도 20세 이상 수용자하고 20세 미만 수용자를 구분 수용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년법에 맞춰가지고 19세 이상 수형자와 19세 미만 수형자를 구분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나이에 따른 거 구분, 이것은 수용자에 대해서만 나이에 따라서 구분을 하고 있지, 수용자 전체에 대해서 나이에 따라서 구분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확정자에 대해서 사용 확정자들 사이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하도록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제 11조 분석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제 11조 구분 수용 하게 되면은 구분 수용은 방금 전에 이제 살펴봤듯이 분리 수용하고 구분 수용을 말바꿈 함정으로 출제하는 것에 주의를 해야 한다 했어요. 그래서 제1항 보시면 수용자는 19세 이상 수형자는 교도소에 구분하여 수용한다. 그리고 수용자는 19세 미만 수형자는 소년 교도소에 구분하여 수용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19세 이상 수형자는 일반적으로 이제 이 교도소에 구분 수용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도소는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 교도소와 소년 교도소로만 구분 수용을 규정하고 있죠. 그렇지, 이 교도소, 소년교도소, 여자교도소로 이렇게 구분 수용해서 규정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분 수용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는 구분 수용의 기준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 청주 여자 전용교도소가 있지만은 이 남자 수형자와 여자 수형자 이것은 구분 수용 기준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분리 수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점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남성과 여성은 구분하여 수용한다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은 분리하여 수용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13조 하고 제11조를 이렇게 헷갈리도록 출제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좀 명확하게 구분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결 수용자를 전문적으로 수용하는 그 시설이 이 구치소이죠. 그래서 미결 수용자는 이 구치소에 구분하여 수용한다가 맞는 것이지,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 또는 미결 수용실에 구분하여 수용한다 하면은 그것은 틀린 내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에 전문적으로 구분해서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치소에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이 요건에 해당하면은 미결 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는 구분 수용의 예외 규정을 1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점을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제11조 구분 수용을 확실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으로 이 사용 확정자를 보면은, 사용 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분하여 수용한다 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렇지, 사용 확정자는 아직 집행 이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집행 이전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면은 아직 집행 이전에 미결 집행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행정법이었을 때는 이 사용 확정자는 그 점을 감안해 가지고 구치소 또는 미결 수용실에 수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과거에 행정법 조문처럼 이렇게 바꾸는 함정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사용 확정자는 현재는 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분하여 수용한다이지, 사용 확정자는 과거처럼 구치소 또는 미결 수용실에 구분하여 수용한다가 아니다 하는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용 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분하여 수용하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 령으로 정한다. 즉 법무부 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하는 의미죠.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시행규칙 150조를 보시면은 사용 확정자의 구분 수용 등 해서 제1항 사용 확정자는 사용 집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그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다음 각고에 구분하여 수용한다. 자, 그래서 제1항에서는 먼저 사용 확정자는 사용 집행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교정시설에서는 수용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용 집행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이 교정시설은 서울구치소하고 부산구치소, 그리고 대전교도소,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인데, 광주교도소는 2015년도에 지금 현재 과거의 이 광주교도소 자리에서 새로 이제 건축을 해가지고 옮겼죠. 그래서 광주교도소의 경우에는 2015년 이전하면서 이제 사용 집행 시설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현재는 4개의 교정 시설에서 사용 확정자를 수용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험과 관련해서는 사용 집행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교정 시설이 어떤 교정 시설들이냐, 이것 가지고는 정답으로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실무 종사하면서 참고 삼아서 알아두면 될 내용이에요. 자, 시험과 관련해서는 사용 확정자는 사용 집행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교정시설에 수용해야 한다 하는 거, 그 점만 정확하게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사용 확정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분하여 수용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이 사용 확정자들 중에서 사용 확정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60명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약 60명 사용 확정자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구분 수용하도록 하고 있나, 그 기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교도소에 수용해야 할 사용 확정자는 교도소 수용 중에 사용이 확정된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광주 교도소에 이제 수용 중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사형이 확정됐다 하게 되면은 이 교도소 수용 중에 사형이 확정된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구치소 수용 중에 사형 확정된 사람 하게 되면은 서울구치소나 부산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중에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교도소 수용 중에 사형이 확정된 사람은, 확정된 사형 확정자는 교도소에 구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치소 수용 중에 사형이 확정된 사형 확정자는 원칙적으로 구치소에 구분 수용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교도소에서 교육 교화 프로그램 또는 그 신청에 따른 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형 확정자는 교도소에 구분 수용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 교육 교화 프로그램 그리고 작업 실시 시설 이런 것은 미결 수용자 전문 시설인 구치소에는 설치 운영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형 확정자 중에서도 이런 교육 교화 프로그램 그리고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그러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도소에 구분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도소에서 교육 교화 프로그램 또는 신청에 따른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형 확정자는 구치소에 구분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사형 확정자 중에서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교도소나 구치소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파악해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사형 확정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 또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수용할 사형 확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도 있고 구치소에 수용할 사형 확정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반드시 원칙대로만 사형 확정자를 구분해서 수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3항은 별표 2개 하세요. 소장은 사형 확정자의 자살, 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를 혼거 수용하고, 그래서 미결 수용자와 사형 확정자를 혼거 수용할 수 있는 사유는 뭐냐 하게 되면은 교정사고 방지다 하는 거예요. 자살, 도주 등 했는데 자살이건 도주건 송계건 폭행이건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이제 교정사고라는 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장은 사형 확정자가 교정사고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이런 그 교정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 확정자와 미결 수용자를 혼거 수용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용자와 혼거 수용할 수 있는 사유는 뭐냐 하게 되면은 바로 사형 확정자에 대해서 교육 교화 프로그램 작업 등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와 혼거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있어서는 이 혼거 수용 사유를 이렇게 뒤바꾸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소장은 사형 확정자의 자살, 도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형 확정자와 수용자를 혼거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패턴, 이것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3항은 특히 그 점을 구분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4항에 있어서 사형 확정자는 번호표 및 거실표의 색상은 붉은색으로 한다. 자, 여기서도 이제 지금 형 집행법령에서 이 번호표 거실표의 색상은 세 가지 색깔로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붉은색하고 파란색하고 그리고 노란색이죠. 이것은 이제 뒤에 이제 엄중 관리 대상자와 관련해서 시행규칙에서 공부하게 될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도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 색깔을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색깔도 내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할 거예요. 그 문장이 뭐냐면 사적 마파는 관노조다예요. 그러니까 사형 확정자의 경우에는 불글적자 써서 사적이죠. 사적.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이것은 이제 미리 예습하면은 마약류 수용자의 경우에는 파란색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그
그 다음에 이제 관심 대상 수용자하고 조직폭력 수용자가 있는데, 그래서 이 관심 대상 수용자하고 조직폭력 수용자의 경우에는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그 색깔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사적 마파는 관노조다. 이렇게 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색깔은 그 한 문장만 가지면은 어떻게 그 출제가 되건 쉽게 그 구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연상할 때 보통 이제 이 사용 확정자는 지구상에서 이제 완전히 퇴장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레드 카드다 이렇게 그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 글자 암기법 써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해 놓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 강의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반드시 이렇게 머리 글자 암기법을 써야 할 내용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확실한 내 문장으로 제시를 해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머리 글자 암기법 이것을 그냥 대부분의 내용을 머리 글자 암기법으로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은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공부할 때마다 이제 백지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법령 공부하더라도 강조했듯이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특히 그 법령에서 출제자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패턴으로 함정을 유도하는지 이런 관점에서 계속 공부해 나가도록 하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 11조 2항 같은 경우는 정답 지문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는 수용자를 수용한다 하는 거죠. 이것은 뭐 보다시피 뭐 정답 지문으로 만들 만한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출제한다고 했을 때도 맞는 선지로 들어가는 것이지 이걸 응용해가지고 정답 선지를 만들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반복해서 공부할 때는 계속해서 그냥 간단하게 건너뛰도록 해라. 자, 그 다음에 제12조에서 출제될 내용 보도록 하자고요. 구분 수용의 예외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은 교도소에 미결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미결 수용자는 구치소에 구분 수용한다가 원칙인데, 이 특별히 어떤 요건이 갖춰진 경우에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미결 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미결 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세 가지 요건이다.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미결 수용자를 교도소의 미결 수용 사동에 수용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는 경우, 이런 요건이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장소가 구역이 어디냐면은 광주지방교정청 산하 교정시설들이에요. 광주지방교정청 산하에는 구치소가 단 하나도 없죠. 제주교도소까지 포함해서 모두 다 교도소로만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주지방교정청 산하에 있는 곳에서 이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미결 수용자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런 구치소가 없기 때문에 미결 수용자를 각 교정시설에 미결 수용실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건이 구치소의 그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해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때.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서울 구치소의 경우에 정원이 뭐 약 2,300명인데 5,000명 정도 이렇게 수용돼 가지고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이렇게 수용 인원이 정원을 훨씬 초과해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할 때는 미결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 요건은 범죄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미결 수용자를 교도소에 구분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죄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이것을 뭘로 바꿀 가능성이 많아요.
바로 이 형사소송법에서 공부했듯이 구속의 그런 요건, 대표적인 그 요건이 증거인멸 방지와 도주 방지죠. 그래서 이제 범죄의 증거인멸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거나 도주 방지를 위해서 필요할 때 이제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발부 사유가 되는데, 여기서 범죄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 미결 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도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도 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어차피 뭐 도주 방지는 당연히 이 도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거 교정시설에 이렇게 감금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도주할 가능성이 높은 미결 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한다고 해서 도주 방지가 그만큼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측면에서 이건 아직까지는 기출문제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은 내용이지만 좀 기발하게 출제한다면은 여기에서 범죄 증거인멸 방지를 위하여 이 부분을 도주 방지를 위하여 이렇게 바꿀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 점까지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시하고 있듯이 관할 법원 및 검찰청 소재지에 구치소가 없을 때 이외에는 교도소에 미결 수용자를 수용할 수 없다 하면 그 틀리죠. 그래서 그 선지에서 항상 어떤 것으로 그냥 한정시켜 버릴 때 뭐뭐만 이외에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선지도 대부분이 틀린 선지로 출제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 이제 그 외에는 해버리면, 그렇게 한정하게 되면은 그것은 맞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어떤 원칙에도 예외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유도 어떤 한 가지 사유만 규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기서도 지금 미결 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그 사유가 이 세 가지 사유이지 한 가지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출제 방식 이런 것도 좀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금 1항하고 2항하고 주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그 점을 좀 특히 주의하도록 해라.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구치소에 수용자를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때는 이제 이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것이지, 미결 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좀 논리적으로 이해할 때 지금 현행법상 교도작업을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그 수용자는 오로지 징역 수용자죠. 징역 수용자. 금고 수용자나 이 구류 수용자도 의무적으로 교도작업을 부과할 수 없고, 더더군다나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는 교도작업을 의무적으로 부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구치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밥하는 작업, 취사 작업이죠. 그 다음에 뭐 세탁이라든가 이런 교정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그 작업 시키는 데 있어서 이 민간인을 채용하게 되면 그만큼 형 집행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측면에서 이 의무적으로 작업을 부과할 수 있는 수용자를 이런 거 취사 작업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동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러한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런 거 취사 등 이 취사 등의 작업, 이것을 뒤에 전문 용어로 나올 때 이제 운영 지원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교정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작업 뭘 시킬 때는 이 수용자, 징역 수용자 아까 필요하기 때문에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구치소에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로지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수형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예가 뭐냐면은 이제 이 3심까지 가가지고 이 확정이 됐는데 징역 1년 받아가지고 1년 확정돼가지고 이미 미결 수용으로 해서 11개월이 지나버렸다. 근데 확정돼가지고 겨우 1개월 지나면 이제 바로 형기 종료로 석방을 해줘야 되는데, 또다시 이제 그런 때 이 원칙에 맞춰가지고 이 미결 수용자에서
수용자가 됐으니까 이 교도소로 이송시킨다 하게 되면은 겨우 1개월 남겨놓고 이렇게 이송하려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절차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이 수형자로 이렇게 바뀌었지만 신분이 바뀌었지만은 구치소에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1개월 정도 수용했다가 바로 석방해주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요. 그래서 취사 등의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 확정된 후에 집행할 그런 형기가 매우 짧거나 아니면 뭐 질병 등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이송시킬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수용자를 구치소에 수용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여기 해설해 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망 보시면 수용자가 소년교도소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19세가 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이 소년 수용자가 아니라 이제 일반 성인 수용자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교도소에서 소년교도소로 이렇게 이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19세가 된 경우에도 소년교도소에서 계속해가지고 교화 프로그램 작업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일종의 말장난 함정이지만은 23세가 되기 전까지이지 23세까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23세까지 하는 것하고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의미가 크게 다르잖아요.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만 22세까지 이렇게 소년교도소에서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23세가 되기까지는 해버리면은 23세까지 그러니까 23세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점을 노리고 23세에 되기 전까지를 23세가 되기까지는으로 바꾸는 함정 패턴 이렇게 출제하게 되면은 이런 것을 미리 예측해 놓지 않으면은 뭐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점을 특히 주의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당연히 이제 그 형사정책편에서 공부하게 되는 소년원의 퇴원 연령이 22세이기 때문에 그 점하고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숫자를 22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바꿔서 출제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좀 주의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소년법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이 소년법에서는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3세가 되면은 일반 교도소에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극적인 문장으로 소년법에서는 23세가 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그대로 소년교도소 수용하다가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이죠. 자, 이것도 이제 일반 교도소에 집행할 수 있다이지 일반 교도소에 집행해야 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왜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 집행해야 한다 하게 되면은 적합하지 않는 그런 거 규정이 되냐면 지금 23세 되기 전까지 이렇게 하다가 겨우 뭐 1, 2개월 남았을 때 1, 2개월 남았을 때도 만약에 일반 교도소 집행해야 한다 하면은 바로 이송을 시킬 수밖에 없죠. 이송시키지 않으면 위법이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의무적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공채 시험 보는 사람은 여기에서도 여기까지만 좀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는 그 소년교도 수용 중에 19세에 성인이 된 경우에도 소년교도에서 지속적으로 처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 하는 거. 근데 이제 이 다음 구절은 승진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여기에 내가 같이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승진시험에 있어서는 수계 지침까지도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승진시험 보는 사람은 이 부분 내년 그 승진시험 첫해가 부활됐을 때 첫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자, 그래서 수계 지침에 따르면은 소년교도소 계속 처우하면서 만 23세가 다가오는 그 경우에는 만 23세가 되는 날로부터 2개월 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송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이제 이 3개월 이하 형 확정이 된 사람의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2개월 이것을 1개월이나 3개월로 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 점을 확실하게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수계지침 34조 규정인데 수계지침 34조에 있어서 그 2개월 전에 이송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 이것은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승진시험 대비하는 사람만 정확하게 알아두고 그리고 공채시험 보는 사람은 여기까지만 알아두면 충분하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항,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11조의 구분수용 기준에 따라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해야 할 수용자를 여기서 그 출제한다면은 이 6개월 가지고 출제할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뭐 8개월이나 1년으로 바꾸는 문제. 그래서 6개월까지는 계속해서 구분수용에 따라서 다른 교정시설로 이송시켜야 할 수용자를 계속해서 이제 같은 시설에서 6개월 이내로는 분리수용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분수용의 외에까지 해서 12조 정확하게 알아두고,